참 예수님 성경 특강 창세기 68강 나가고 있습니다. 유다 얘기, 유다가 며느리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아기 낳는 얘기가 중간에 생뚱맞게 껴들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로 끝나고 이제 이집트에서의 요셉 이야기 전에 제가 지금 성경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 이 성경을 지금 이해하는데 폭이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폭을 갖고 있었던 것은 물론 이 성경에 있는 그 기가 앞으로 뭐 계속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뭐 한 100만 개라고 그러면 지금 한 두세 개 열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고학적 발견,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고학적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해 나가는데 1단계는 로제타석의 발견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베이스툰 암벽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베이스툰 암벽 기록과 세기 문자의 해독. 이 세기 문자는 이제 로제타석으로는 상형 문자, 이집트 문자를 찾아내고 세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하는데 문자를 찾아냅니다. 1835년 영국군 장교 H. 롤린슨이 지금의 이라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베이스툰 지역에서 깎아지르는 듯한 100m 높이의 암벽에 새겨진 고대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암벽에 매달려 일부를 탁본하고 필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기록은 세 가지 종류의 고대어, 즉 고대의 페르시아어, 아람어, 바빌론어로 쓴 것으로 사용한 문자는 모두 쐐기 문자, 설형 문자 이렇게 진흙에다가 진흙을 해갖고 진흙을 파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쐐기식으로 이렇게 파갖고 구워요. 구우면은 그 글자 그대로 새겨지는 거죠. 그 쐐기 문자를 다 해석을 해내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히라버, 아람어, 페르시아어, 뭐 아카드어 이런 거 하나도 공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넘기고 저는 하느님의 섭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롤린스는 이 쐐기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고 또 독일인 지 그로테 펜트 및 아일랜드의 신부 이 힌크스, 대개 성경 개신교 학자들랑 우리 가톨릭 신부들이랑 협업으로 연구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 가톨릭은 2000년 동안 쌓여진 그러한 해석을 갖고 있고 1517년에 루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서만 했던 이들은 작구적 해석만 해서 글자 해석만 하다가 고고학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야가 완전히 바뀌죠. 1850년대 마침내 이 쐐기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거죠. 쐐기 문자의 해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아시리아와 아카드, 수메르, 바빌론 제국의 문명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딜 내려가죠?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경험하고 이집트 문명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야곱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대로 결혼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또 거기서도 좀 지냈다가 내려오고 또 이집트도 내려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명이 다 어우러지는 거죠. 특별히 야곱은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장인 라반의 집에서 살았으니까 거기가 아람 지역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상형 문자 이집트,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이 두 문자를 해석함으로 해서 고대 근동지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3단계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발굴과 토판 문서 발견. 1850년대 초 영국인 A.H. 레이야드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발견을 합니다. 니느웨 성은 고대 근동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답게 성의 둘레가 13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자, 이 13km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수원성은 한 6.4km가 되고 서울 한양성은 한 1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아시리아는 기원전 2600년, 2700년, 뭐 3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리아가 두 번 발흥을 하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둘레를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었죠. 여기에 레이아드는 사네립 왕 기원전 704년에서 681년의 궁전과 업적을 기록한 산헤립 왕 업적비를 발견합니다. 구약성서에 산헤립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1852년에서 1854년에는 H.라삼도 아슈르 바니팔 대왕 기원전 668년에서 627년,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왕궁과 방대한 규모의 왕실 도서관을 발굴합니다. 아슈르 바니팔 대왕이 세운 왕실 도서관에서 발견된 한 7,000개, 8,000개의 토판 문서들은 모두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져 소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 문서를 발견하면서 구약성서의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를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1872년에서 73년 지 스미스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니느웨 발굴의 토판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구약의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바빌론의 홍수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 일부를 발견합니다. 창세기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많은 무신론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만 고고학으로 역사를 가로지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1875년 스미스는 또 바빌론 지역의 창조시나 시라 기록을 발견합니다. 영국은 토판 문서를 발굴하기 위해서 스미스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미스는 니느웨에 가서 기적적으로 니느웨를 찾아내요. 저기 막 2000년 동안 바람 불고 모래 폭풍하고 쌓이고 쌓여갖고 언덕이 돼버려요. 언덕이 돼버리는데 그 언덕을 하나하나 긁어내면서 13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곽을 발견을 하는 거죠. 고고학의 발견과 연구 결과는 고대 근동에 대한 관심과 고고학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1865년 영국에서는 팔레스티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발굴 기금이라는 연구단체가 발족되어서 최초로 팔레스티나 지역이 지도를 만드는 등 성지 고고학 발전에 대단히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고고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4단계 이스라엘 성지 발굴 1890년에서 1914년. 왜 1914년에 왜 끊어지느냐면 요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914년서부터 1918년 19년까지 5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성지 발굴이 고고학이 딱 다운이 되죠. 성지 이스라엘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고고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890년 일입니다. 이때부터 시오니즘이 많이 생겨요. 시오니즘이 뭐냐면은 유다인들이 이미 그 히틀러가 박해하기 전부터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히틀러만 박해한 게 아니에요. 스페인에서도 박해받고 프랑스에서도 박해받고 폴란드로 쫓겨나고 이래서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까 다시 가자.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티나 땅을 사기 시작한 거죠. 아랍 사람들이 그때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팔고 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자꾸 비집구들 막펠라 동굴 하나 사갖고 가나안 땅을 가지듯이 다시 시오니즘이 생겨갖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사기 시작하죠.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묘지를 많이 팔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게 중국 물론 제주도 땅이 1% 2%밖에 안 되지만 그 1% 2%가요 그걸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제주도 분들은 정말 만약에 중국한테 뭘 판다 그러면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해 영국 고고학자 F. 패트리라는 사람이 1853년에서 1942년 꽤 오래 살았는데 에글론 현재 텔 엘 해시를 발굴합니다. 이제 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패트리는 이 역사적 발굴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공헌을 합니다. 이는 과학적 학문으로서 성소 고고학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는 텔의 발견입니다. 패트리 이전에 텔, 언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언덕이 있는데 저게 뭘까? 텔이란 고대 사람들이 한 지역에 오래 살게 됨으로써 지반이 점점 높아져서 형성된 언덕을 말합니다. 즉 고대의 한 주거 지역이 전쟁이나
화재로 파괴돼. 다 무너져. 그럼 그 위에다가 또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재건되는 과정에서 주거층이 또 형성이 돼. 그런 과정에서 또 무너져. 그럼 또 그 위에다가 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리고는 이스라엘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10,000년 정도 된 도시라고 그래요. 3겹, 4겹층의 도시가 발견됩니다. 저도 이제 보통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리고 성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서 광야 한번 보고 저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혹받고 저기 뭐 악마가 3번 유혹한 얘기만 하지 그 예리고의 옛 성읍을 대개는 성지순례 할 때 못 보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 발굴 장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겹이 1겹, 2겹, 3겹의 도시가 돼 있는 걸 탁 붓으로 긁어내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그 보리, 그 다음에 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정말. 그래서 예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예리고를 함락시키죠. 페트리는 에글론 발굴에서 각각 주거층을 한꺼풀씩 벗겨 나가는 식으로 발굴하는 주거층별로 발굴하는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이것이 고고학 발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도시를 다 걷어냈어. 그런데 이거 다 발견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도시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그걸 싹 드러내고 난 다음에 분명히 밑에도 도시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화재나 그 전쟁으로 다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 그 바닥에 이제 주춧을 놓고 이제 뭐 우리는 대들보 놓는 기초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내면서 이런 건물이 세워졌던 거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5단계 1918년에서 1948년 이 기간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로 성소고고학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대표적인 고고학자는 우리가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올브라이트입니다. 올브라이트는 드빌 발굴에서 토기 연대 측정법을 정밀하게 체계화합니다. 그는 이 위대한 고고학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고고학자를 배출을 합니다. 영국 고고학자 휠러와 휠러 캐넌 발굴법을 고안합니다. 이게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암사동에 가면은 신석기 유적이 나와요. 근데 그 신석기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토기가 이렇게 V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V자가 서 있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해 갖고 먹는 거죠. 그런 토기들이 처음에는 불을 50도, 100도로 굽었다, 200도로 굽었다, 300도로 굽었다, 500도로 굽었다, 1000도가 넘어서부터는 그때는 토기가 아니고 뭐가 돼요? 세라믹이 되는 거예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려 청자라든지 조선 백자들 같은 거는 거의 1000도가 넘은 상태에서 구워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인 거죠. 그래서 그런 토기들을 쫙 보면은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쫙 대단한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낸 거를 받아만 먹는 진짜 정말 열매만 먹는 거죠. 이 기간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은 사해 두루마기의 발굴입니다. 제가 사해 두루마기 발굴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해 그쪽 꿈난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는 구약성서 원문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이제 유다인들이 135년에 5년에 완전히 다 파괴돼 갖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성, 예루살렘 성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이게 지겹다. 니네들 여기 땅에서 못 산다. 그래갖고 135년에 다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못 살게 하고 다 떠나보내요. 다 떠나보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점점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이 살지 않고 우리 가톨릭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로. 터키, 그리스,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홀리랜드, 거룩한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만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성경의 전통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시리아 사본, 뭐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히라보로 된 것들을 라틴어로 불가타 성서라고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라틴어를 가지고 한 1500년을 하고 루터가 독일어로 또 자국어로 하면서 성경 공부가 원문, 히브리어의 원문을 잊어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1948년 꿈난 공동체에서 히브리어 성서 원문을 거의 다 찾아내요. 근데 한 글자도 거의 틀리지 않고 원문 그대로 히라보로 번역됐고 라틴어로 번역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세계가 깜짝 놀라죠. 참 하느님의 섭리라는 성령의 활동하심을 저는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우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는 또 뭐 이스라엘을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눈으로 구원의 역사 현장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욱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6단계 1948년부터 1970년까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성지 고고학의 주도권은 이스라엘 학자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꿈난 공동체에서 발굴된 문서들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오픈하지 않고 요거 좀 연구해봐라, 저거 연구해봐라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학자들은 거기에 있는 서류를 자기네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많이 오픈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마 유다인의 입장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내놓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자기 나라를 발굴한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활발하게 고고학 연구를 추진해서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와이 야딘의 마사다 전투라고 있죠. 마지막으로 로마의 항거하기 위해서 마사다라는 지역은 굉장히 남쪽으로 있어요. 굉장히 광야죠, 광야. 그런데 이 마사다라는 곳은 한 300m 되는 산인데 꼭대기에 아주 절벽이고 꼭대기에 성을 세워요. 그럼 한 900명이 마지막까지 3년 동안 항거를 합니다. 3년 동안 항거를 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옆에 똑같은 흑더미 성곽을 세워요. 그래서 위에서 활을 쏠 때 될 때 900명이 다 자결을 해요. 마지막으로 자결을 합니다. 이 마사다와 하솔의 발굴은 이스라엘 고고학계의 대가로서의 위치를 확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회당을 다 발굴을 해요. 회당을 다 발굴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었고 이 역사가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4000년 동안 이어온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알기를 정말로 발톱의 때만큼 아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2020년 2월 25일 날 코로나19로 쫓겨날 때 그렇게 막 정말 관광할 때는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하더니 딱 코로나가 되니까 비행기 대한항공이 왔는데도 착륙 안 시키고 그냥 돌려보내고 그랬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지 고고학 연구는 이스라엘 학자들만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캐논은 예리고가 기원전 7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만년으로 봅니다. 이미 성으로 둘러싸인 성곽 도시였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예리고는 역사상 최고의 성곽 도시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또 라이트의 세겜 발굴과 세겜 많이 들었죠. 드보의 꿈난 발굴은 모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업적들이고 이 성서를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발굴들이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